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같은 전략 게임에서 지력이 높은 책사를 써야 이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높은 레벨의 책사를 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지력이 가장 낮은 무장을 책사로 지정한 뒤에 그 레벨이 낮은 책사가 조언하는 걸 따르지 않고 모두 반대로만 하면 지력이 높은 책사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한 번은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 보는 것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역발상, 오늘은 역발상 경제 이 코너도 또 있는 날이니까요. 또 재미있게 유익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빠지지 않고 내드려야죠. 특히 최근 한 2주 동안 저희가 또 선물 많이 보내드리는 시즌인 것 알고 계시죠? 퀴즈 나갑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애플 아이폰의 출하량이 급감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바로 이 나라에서의 애플 판매량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샤오미, 트랜션, 오포 같은 이 나라 자국 제품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나라 제조사들이 삼성과 애플에 이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참 쉽죠. 따로 뭐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최근에 푸바오가 돌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커피 쿠폰이 아니라 1+1 2잔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려지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지현 님이 제 목소리가 좀 잠겼다고 황사 때문일까요?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핑계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오늘 아침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정도로 어제보다 4.5원 내리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17개월 만에 환율이 이 1,4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태영건설 기업 개선 계획을 좀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도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부터 갑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금융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제 무슨 검은 화요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개장한 이후에 장중 상승폭을 쭉 키우면서 1,400원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이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 연준발의 이 고금리 충격이 왔었던 2022년 이렇게 총 3차례뿐이었는데요. 이번에 4차례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차례가 나온 겁니다. 올해 들어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1,300원 초중반대를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또 물가가 불안하고 여기에 중동 리스크 같은 어떤 지정학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1,400원대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100선을 웃돌던 달러 인덱스도 어제 106선을 넘어가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 불안 이렇게 커지면서 외환 당국이 어제 공식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기재부와 한은이 이 환율 움직임과 외환 수급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 2시 55분에 이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야 1,390원대 정도까지 조금 환율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2022년 9월 이후 처음 있었습니다. 일단은 말로써 시장에 좀 경고의 메시지를 네. 보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실물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 보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네. 일본의 재무장관 만나서 네. 지금 엔화도 많이 또 약세잖아요. 네. 원화도 같이 약세고 약간 공동 구두 개입 네. 이런 또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우선은 가장 큰 이유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중동발 그 지정학적 우려 이게 빠지지 않겠죠, 당연히. 결국은 이 지정학적 위기감이 계속 좀 고조가 되면서 네. 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이유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이 양국이 전면전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관측들이 좀 계속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루에 지금 약 3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란인데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가 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고유가 강달러 속에서 아시아 증시도 좀 강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626.63으로 어제보다는 0.6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839.77로 0.84% 상승하면서 조금은 이제 충격에서 좀 회복하고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동반 급락을 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2.28%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그리고 상하이 지수 같은 것들도 장중 한 1에서 한 2%대 낙폭을 보이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이 완충제 역할을 그동안 했었던 이 미국 증시도 하락세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좀 교차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이어서 미국의 어떤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크게 웃돌면서 가뜩이나 지금 가라앉았던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6월이 아니라 9월은 돼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달러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금융시장이 약간은 좀 진정을 찾고 네. 있고 원달러 환율은 근데 이게 1,400원 찍고 내려와서 좀 그런데 여전히 1,390원 정도거든요. 네. 원화가 많이 약세죠. 환율이 높다라는 거고 이게 참 유학생이나 기업이나 투자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좀 민감한 유학생들은 생활비 걱정이 당장 늘어나게 되고요. 수입 대금 결제를 조금 앞둔 기업들은 당장 비용이 상승할 부담들을 좀 안게 됩니다. 이게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지금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거든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이게 결국은 국제 유가가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석유 제품 그리고 석탄 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잇따라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여기에 유가와 함께 달러까지 같이 뛰게 되면 지금 4월 수입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값이 뛰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상태고요. 한편 근데 이렇게 달러 값이 뛰는데 달러 예금 잔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안전자산 투자하니까 달러를 좀 많이 사는 형태로 가는데 네. 좀 달러 예금을 잔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판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달러 예금 잔액이 약 478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해 말보다 86억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달러를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00원대 중후반 가면서 슬슬 이제 네. 원화로 바꿔서 네. 차익을 실현하는 거다. 이제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저출산 또 저출생 그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경력 단절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현재 0.72명, 그리고 지역이나 뭐 기관에 따라서 0.6명대 아래 학계 출산율까지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학계 출산율은 2015년에서 2021년과 같은 기간 동안에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 그리고 출산율의 비례관계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률이 올라가도 출산율은 함께 올라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경제 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서 2010년대 이후로 출생률은 상승하지 않고서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KDI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 이 경력과 또 출산을 뭔가 선택하거나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나 네. 이렇게 맞바꿔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아직까지 이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거네요. 이 육아 때문에 만약에 경력이 단절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이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네, KDI가 이걸 차일드 페널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차일드 페널티. 네, 아이를 가지면 이제 페널티를 얻게 된다는 건데 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산을 포기하고서 무자녀 상태를 지속해서 하면은 경력 단절 환율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했을 때 기대되는 임금 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14%포인트라는 건 이제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몇백 조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DI는 이게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들도 함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30,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력 단절 환율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보배님이 제 동생도 직장 생활 20년째인데 최근에 아이가 입학하면서 휴가도 길게 못 쓰고 2달 휴가 내고 곧 복직해요. 이러다가 자리 빠질까 봐 휴가도 눈치 보게 되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어떻게 해법도 좀 제시가 됐습니까? 일단 KDI에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 단축근무 같은 이런 제도적인 지원을 이렇게 단기적이 아니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2달밖에 휴가를 못 쓰는 이런 식 말고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이게 사실은 이런 제도적 정비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에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일단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인적 자본 훼손을 방지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 그리고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는 또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5610님이 아이 둘을 낳고 7년 만에 재취업에 간신히 성공했는데 처음 걱정과 불안함이 점점 자신감으로 바뀌네요. 경단 되신 분들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842님이 아니 결혼을 안 하는데 왜 자꾸 기혼 가구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부터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모든 걸 이제 젊은이들이 완성을 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어찌 보면 이제 출발, 그냥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기회 될 때 이 이슈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뭔가 좀 하나 둘씩 진척이 되더라고요. 네, 조금 이 기업 개선 계획까지 조금 가닥이 나오면서 네. 조금 움직일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형건설 지금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상태인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이 기업 개선 계획의 핵심은 100대 1 비율로 대주주 주식을 무상 감자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부채를 주식으로 변경하는 이 출자 전환 방식을 통해서 1조 원 수준의 이 자본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를 어제 했습니다. 네, 먼저 감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자본 감소입니다. 기업의 자본 총액을 일정 비율 줄이는 건데요. 이번에 이 태형건설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감자는 주주에게 이 주식 가격 일부를 되돌려주는 유상 감자, 그러니까 실질적 감자가 아니라 아무런 보상 없이 회계상의 이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무상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감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실제 회사 가치 그리고 장부상에 있는 회사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일치를 시켜서 회계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뭐 100억 원인 회사인데 이게 뭐 누적 결손금이 계속 쌓이고 해서 자본을 이렇게 50억 원 정도 까먹었다라고 해보면 실제 자본은 50억이 남았는데 회계상의 장부에는 100억 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원의 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걸 이제 2주를 1주로 줄이는 이 50% 감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5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자본금하고 자본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무상 감자를 통해서 결손을 지운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 태형건설 대주주 주식을 무상 감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주주인 TY홀딩스의 주식을 100대 1 비율로 무상 감자하고요. 그리고 기타 주주들은 2대 1로 차등을 두고 감자하는 방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감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TY홀딩스의 태형건설 지분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태형건설 거래 정지 시점의 시가총액이 900억 원이었는데 이게 뭐 100대 1 감자 이후의 대주주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서 그러니까 채권단이 도와주긴 도와줄 건데 잘못했으니 100분의 1로 쪼그라뜨려 놓고 그 이후에 다시 자본을 더 확충합시다. 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태형그룹 총수 일가가 얼마를 더 내느냐를 봐야 하고 그러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그 후에 또 얼마가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지분율이 오히려 뛰는 현상이 나타나서 워크아웃 들어가서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을 했는데 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다시 뛰지?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조 원 규모의 이 출자 전환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형건설 부채가 총 6,356억 원,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는 실사 결과 이 완전 자본 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지금 1조 원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 이 출자 전환입니다. 빚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대주주 TY홀딩스가 태형건설의 기존에 대여했던 게 7,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 전액이 태형건설 지분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채권단은 반면에 이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 있잖아요. 요 무담보 채권의 50%인 약 3천억 원 정도만 출자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권단의 출자 전환액보다 대주주가 출자 전환하는 액수가 거의 2배 이상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주주 지분율이 나중에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출자 전환분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뭐 한 60% 안팎까지 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래서 과거에 비슷하게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던 기업들에서는 사실 이제 최대 주주가 밀려나고 그리고 채권단이 최대 주주가 돼서 이 기업 개선을 하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났는데 대조적인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TY홀딩스가 이 태형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택했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런 조금 뭐 그림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도 사실은 태형건설을 좀 워크아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당근책으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소위 좀 판이 미리 좀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동성을 흘려넣는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좀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자본 투입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주주가 계열사에 빌려줬던 돈을 네. 이제는 자본으로 전환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건설사니까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벌려놨던 것, 네. 그 PF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6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여 곳 정도는 이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고금리 대출로 지금 땅만 건설사가 사놓은 상태인 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 사업장이 한 20곳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한 곳만 사업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토지를 경공매 형태로 어떤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형태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 교체가 뭐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청산 수순을 밟는 곳이 많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이 본 PF 사업지 일부도 시공사 교체나 청산 수순 밟기로 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뭐 잘못 샀을 때 구매 취소 버튼 누르고 요즘에는 환불도 굉장히 쉬워지는 시대인데 대출도 환불이나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청약 철회권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가면이 4개의 시중은행 그리고 1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 이용자들이 청약 철회권 행사 현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또는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 대출에서 청약 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68% 선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또 나이대로 봤을 때 20, 30대의 청약 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60, 70대들은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 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 철회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갑자기 안 필요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거 신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그리고 계약 체결일이나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그러니까 일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청약 철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그리고 영업정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일단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하고 원금 그리고 이자에 더해서 인지세 같은 제세 공과금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출금의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일시 상환 납부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이라는 게 뭐 대출받은 이후에 뭐 몇 개월이 지나거나 뭐 아니면 3년 이내에 보통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약을 철회하는 거랑 중도 상환을 하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할지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 상환과 비교를 했을 때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면 그러니까 보통 14일이죠. 이때라면은 청약 철회권을 쓰는 게 보통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이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 상환 시에는 이제 내야 하는 수수료에는 실제 발송 비행 외에도 이제 금융회사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더 높거든요. 그리고 또 청약 철회 시에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된 대출 정보가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력이 없는 건데 중도 상환 시에는 이 대출 이력이 남아 있죠.
근데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도 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 같은 이런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 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상환 시에 대출 상환 이력이 추가가 되는데 이때 금융거래 이력이 많이 없었던 차주라면은 상환 이력 그리고 신용거래 기간이 형성이 돼서 신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냥 대출 받았다가 나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는데 잘 갚았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경진님이 그 대출도 이제 그 취소 된다라는 것, 청약 철회권이 적용된다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40대인데 아직 모르는 게 많네요. 성공 예감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콘텐츠 준비하는 거죠. 경제 상식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식도 키워드리려고 내드리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선물도 드리고요.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아이폰은 약 10% 정도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이 나라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주요 기업 등에서 외국산 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판매에 좀 부담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 나라 사람과 이 나라 문화를 사랑한다. 이렇게 또 적극 구애를 펼치고도 있죠. 이 나라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까지 직접 날아가기도 했고요. 이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9549님이 요즘은 이 나라발 유통이 밀려오는데 오늘은 이 나라발 황사까지 몰려오네요. 점심도 이 집을 갑니다. 짜장면 드시러 가시나? 배고파라. 자, 그리고 노명희 님이 상식을 넓게 해주는 성공예감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8026님이 우리 아들이 여기 주재원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광저우 국제학교 다니는 손주는 다음 달에 방학이라서 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억담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작과 행동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대화할 때 당연히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행동까지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앨버트 메러비언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38%, 바디랭귀지가 55%,
그리고 말하는 내용은 사실 7%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용은 7%밖에 안 중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가지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의 결론은 이제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서 말보다는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인데 이 실험할 때 사실 이 실험 자체가 말의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똑같이 뭐 친구가 야구 경기 하다가 홈런 치면은 잘한다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구가 놀다가 야구공 안 주려고 뺐다가 야구공으로 뭐 깨트리거나 유리창 깨트려 먹이면 아이고 잘한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사실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러비언 교수의 내용은 사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이 7%라는 거는 완전히 노멀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하죠. 근데 워낙 일반적으로 이제는 약간 뉴 노멀처럼 쓰이는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되게 무미건조하게. 그렇죠. 그 카톡으로 상사가 뭐 지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냉, 넵 그쵸. 하고 이제 물결무늬 하나 붙이는 거라 그냥 네 하고 끝나는 거라 느낌이 다르죠. 이게 또 다릅니다. 괜히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회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화상회의 관련된 그 조사가 있는데요. 플랭크에서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20세에서 59세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응답자의 31%는 화상회의의 의사 전달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뉘앙스 등 비언어적 표현을 알기 어렵다 65%.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연령별 분포로는 이제 중간 직급자로서 상사와 후배 직원을 고루고루 파악해야 되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높게 말했고요. 30대가 71%, 40대가 83%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반대로 약간 연령이 어렸던 20대나 연령이 좀 높았던 50대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만 비언어적 표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왜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게 누가 언제 발언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돼서 그리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화로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은 딱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짓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화상회의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언제 말할지 모르고 또 언제 치고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면 회의보다 화상회의가 이제 그 제한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체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말하다가 말실수할까 봐 이런 걱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그 증권 쪽 주식 투자계에서도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네. 음성 대화나 이렇게 음성 회의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만나서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같이 느낄 때랑은 의사 전달에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 만나시는 분들이나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은 말투 못지않게 행동도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포괄하는데 뭐 몸의 움직임, 손 동작, 뭐 눈 마주침, 뭐 등등 뭐 자세, 성량, 목소리 톤 등등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이게 과연 세일즈를 할 때 중요할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실험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그 연구팀에서 주얼리 산업, 그러니까 그 보석 액세서리 파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은 이런 실험이 약간 객관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소시오메트릭 배지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영업사원과 고객이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몸의 움직임, 목소리 크기, 말하는 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영업사원과 고객은 목소리 톤이 높고 말하는 속도가 빠른 역동적 그룹과 목소리 톤과 크기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네. 봤더니 연령대가 낮은 영업사원과 고객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보통 했는데 이런 경우가 영업사원이 역동적이면 고객도 역동적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약간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물건을 팔았냐 봤더니 네.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상품 판매액이었는데요. 상품은 이제 주얼리 액세서리 같은 종류였는데 영업사원 그룹의 판매율은 그 굉장고 활발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68%로 평균 판매액이 110유로였는데 약간 정적인 영업사원 그룹의 판매율은 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톡톡 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신뢰감을 주고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네. 제가 항상 뭐 방송을 가거나 주변에 어른들한테도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랬는데 저 이걸 보면서 아, 말이 빠른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또 노력을 그렇죠. 하시니까 이게 근데 또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한테 뒤 뭐 파이팅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 손님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7, 8년 전부터 한 쇼핑 그 화장품 쇼핑 하는 곳에서 네. 그 쇼핑백에다 저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뭐 조용히 쇼핑하겠습니다. 침묵 쇼핑 이런 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쇼핑하러 가면 가지도 잘 않지만 가면 누가 말 걸면 부담스럽고 예. 뭐라고 말을 해야지 막 이런 약간 좀 그러니까 말을 저 하는 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옆에 점원이 따라붙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또 제 지인은 같이 쇼핑 갔더니 네. 딱 들어가는데 한 30초에서 1분 지났는데 점원이 아는 척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약간 아까 말한 그 쇼핑백에 그 침묵 쇼핑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서로 약간 그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큰 문제 저는 요즘에 마트라든지 큰 옷가게 가면 가서 뭘 물어보고 싶은데 아예 점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약간 점원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점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도 손님인데요. 이러고 맞아. 그런 경우 많죠. 저 가끔 가다 서점 가면은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 서점 직원인 줄 알고 뭐 네. 광화문에 가서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참고로 전호겸 교수님은 서점 직원처럼 생겼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상품을 이제 필사적으로 팔아야 하는 곳이 홈쇼핑. 특히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데 많잖아요. 예. 쇼호스트처럼 물건을 팔아야 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어떤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 테네시대 연구팀이요. 라이브 커머스나 뭐 홈쇼핑에서 그 진행자 얼굴 표정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쇼호스트가 나온 화면을 약 10만 건이나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이 진행자 표정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짓는 표정을 행복, 슬픔, 놀람, 분노, 두려움, 혐오 등 6가지로 구분짓고 이런 경우에는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하는지 그 AI를 통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가장 사람들이 좋은 건 아무래도 행복하거나 기쁜 표정으로 물건을 팔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빵긋빵긋 웃고 있어도 물건 판매량에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의 사례니까 좀 문화적으로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좀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보통 이제는 정찰제가 아닌 가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이랬는데 가서 되게 어렵게 사장님 저 10,000원만 저 차비만 좀 빼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말했는데 사장님이 좋죠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한 2만 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덤태기 쓰는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쇼호스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래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물건을 안 산대요. 그리고 반대로 뭐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이제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역시 신뢰나 만족도 저게 제품이 별로여서 저 사람이 저러나? 뭐 이러면서 영향을 주면서 이걸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는 보면 쇼호스트가 너무 과장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담담하게 할 때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뭔지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건의 그 화면을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화면에 나와서 억지 웃음 뭐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소비자 호응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약간 자본주의 웃음. 그렇죠. 네. 이제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진심의 물건을 파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은희 님이 저는 목소리가 좀 영 아니어서 목소리 톤이 좋으신 분들 부러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실 목소리가 안 좋아도요. 말투나 표정, 몸짓으로 얼마든지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못생겼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이 맞아요. 가는 스타일. 굉장히 이건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걸로 충분히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은 예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나 예. 말을 예쁘게 하면 굉장히 호감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전호겸 교수님처럼. 저는 좀 그런 걸 잘하는 편이에요.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트를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보며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터진 보증 사고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특히 MZ 세대들의 소비를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소비의 주역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앞서가 보면은 10대를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유행도 선도하고 소비도 이제 주축이 될 거기 때문인데요.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는 10대 조금 더 초점을 더 보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데 10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비를 생각하기 전에 수입이라기보다는 용돈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네.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희가 이제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 네. 100분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전체 평균 소비 금액은 한 12.3만 원,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정도 12만 3천 원 정도 나왔는데 당연히 한 달 소비 금액은 초중고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초등학생은 평균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사용? 네네. 중학생은 11만 7천 원, 고교생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13만 7천 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달 평균 30만 원 이상을 쓴다라고 하는 참여자는 5% 미만으로 조금 적게 나타났고요. 이 말씀드린 비용은 교통비라든지 휴대전화 요금 같은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휴대전화 요금 같은 건 빼고 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건 빼고요. 네. 초등학생이 6만 5천 원, 네. 중학생이 11만 7천 원, 고교생이 13만 7천 원. 맞습니다. 요거는 쓰는 돈. 맞습니다. 그러면 용돈을 직접 버는 10대들도 많이 있을까요? 요것도 저희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향후 생각하는 진로를 물었는데 네. 60% 정도는 취업이라고 답을 했는데 나머지 40% 정도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10대 사장님 혹은 학생 사장님 같은 이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이 10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SNS 틱톡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만의 옷 브랜드 만들기, 친구랑 옷 브랜드 만들기 같은 것들을 요 소위 말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 10대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요 자유학기제처럼 중학교 1학년 동안 어떤 중간 기말고사 없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고 또 SNS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타인의 창업 소식을 또 쉽게 접하는 지점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중고마켓이나 희귀템 거래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행위를 경험했던 점들도 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전부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의사, 공무원, 뭐 변호사 다 좋지만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맞습니다. 그게 이 친구들에게 창업을 또 꿈꾸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0대들이 만약에 용돈을 받고 혹은 직접 돈을 벌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도 봐야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는 이제 먹고 마시는 식음료 분야가 전체의 79%로 가장 많았고요. 네. 중복 항목 조사였는데 패션 뷰티에 쓰는 돈이 42%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꾸미는데 가장 많은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10대의 경우에 문구류나 게임 아이템 소비가 바로 윗세대인 20대보다 눈에 띄게 좀 높았습니다. 근데 문구 같은 경우는 특히 무인 문구점이 좀 인기가 높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주거지 주변에 아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아실 텐데 지금 10대들에게 방과 후에 무인 문구점 가는 거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국룰처럼 돼서 정식 코스, 방과 후에 정식 코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냥 같고요. 근데 옛날에 네. 학교 끝나고 문방구 갔던 것, 문방구 그렇죠. 가서 뽑기 했던 거랑 네. 이제 그 형태만 조금 달라진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 무인 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문구만 파는 것이 아니라 랜덤 키링 같은 유행 아이템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트렌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커뮤니티도 일어나는 대화도 하고 또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노는. 네, 편하게 머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20대는 게임 아이템에 5%만 지출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10대는 2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또 생일에는 친구들끼리 이런 기프트 카드 같은 것들을 선물하는 문화도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화장품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요즘 여학생들 파우치에는 이런 저렴한 화장품 한두 개 정도가 꼭 들어있을 정도인데 요게 기초부터 색조까지 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대들은 네. 태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도 이런 디지털 세대가 없는 건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만큼 이게 소비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확대되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생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 78% 정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 심지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조차도 보유 비율이 40%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 32% 이상이 6세 이전에 그 AI 스피커를 접해보고 경험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어떤 디지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살 이전에 AI 네. 스피커를 접해봤다. 네, 그게 32% 정도고요. 네. 흥미로운 점은 아마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편의점 결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점 결제 기능이요? 이걸 도입한 어플리케이션들이 10대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에 편의점 결제 기능을 선택하면 편의점에서 이 물건을 수령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이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걸 도입한 쇼핑몰들이 굉장히 10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패션 앱 등이 화장품 같은 것들로 그 상품을 확장하는데 여기서도 또 10대들이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자발적으로 10대들이 상품 추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바이럴한다라는 측면인데 이제 소비력뿐만 아니라 바이럴 파워도 이 친구들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입소문을 내준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도 본인이 직접 가서 네, 편의점에서. 편의점 결제를 하는 네. 거고. 저희 어릴 적에는 이제 일단 가서 가져가 아저씨한테 엄마가 얘기해 놓을게 나중에 돈 갖다 드린다 해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엔 당연히 이제 외상을 해주려고 해도 무인 점포에서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안 될 거고. 네. 근데 지금 10대 부모는 대부분 이제 뭐 7080 세대들 많을 거고 네.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녀 경제 교육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맞습니다. 그 알파 세대 자녀를 둔 부모의 94% 이상이 자녀의 경제 교육에 신경 쓴다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경제 교육은 이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혹은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같은 좀 근검절약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요. 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근검절약 관련된 교육은 여성 쪽 그러니까 엄마 쪽이 좀 더 경험이 많았던 반면에 아버지 쪽은 경제용어 배우기나 재테크 개념 배우기 같은 개념 교육에 더 높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교육 같은 교육들은 7% 정도로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이제 근검절약이나 저축하는 습관 같은 쪽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테크 교육은 7% 정도밖에 네, 네. 되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미성년자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증권회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세뱃돈의 투자 방법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 300명 중에
174명이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상품이 많았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할 만했고요. 요게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 연령이 좀 어릴수록 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경제 공부 삼아 시켜본다라는 거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초반인 후기 밀레니얼 부모들의 주식 투자 지지율이 5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X세대 부모들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서 이게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차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젊은 부모들이 네. 10대 자녀의 주식 투자를 좀 괜찮다. 더 네, 괜찮다. 네. 밀어준다. 이럴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근데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이 좀 빨라지면서 네. 기업들이 이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10대들의 구매력 없는 소비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옛말이고요. 디지털화에 특히 사활을 건 금융권이 이 10대들을 노린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 같은 경우가 이제 10대 전용 앱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계좌별로 별명을 지정해 놓고 그 계좌의 소유주들과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기능도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10대, 20대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지만 소득 대비 지출이 굉장히 큰 편이고 또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이어지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를 묶어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품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메이크업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생 메이크업을 위한 맞춤 상품 이런 것들을 또 키트로 출시해서 또 어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요 고객군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고 대학내 20대 연구소에 20대가 아니라 10대를 연구해 주세요. 이런 의뢰도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요즘에 예전에는 MG라고 묶어서 불렀는데 요즘엔 Z와 알파를 또 묶어서 잘파라고 잘파. 또 네, 부르고 있는데 그런 또 이유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빠르게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이정옥님이 우리 대학생 아들은 학교 안 가는 주말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은 돈이지만 할머니 틀니 비용으로 보태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기특하네요. 솔직히 이런 자녀 있으면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자랑하고 싶죠. 네. 예, 뭐라도 좀 쿠폰이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어휴, 멋지십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야, 인공지능이 어디 빠지는 데가 없는데 이제는 여행업에도 붙는다고 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